예, 안녕하세요. 랑짱입니다. 오늘은 좀 잠을 일찍 깨서 강아지하고 산책도 좀 다녀왔습니다. 원래 약을 먹으면 바로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그냥 쭉 자게 되는데 오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시골에 계신 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서울에 난리가 났는데 괜찮나라는 식으로 핸드폰을 켜봤더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식으로 계엄 선포했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5.18 때는 어쨌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엄이었기 때문에 저희 원래 계엄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45년 만에 지금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오늘 신문에 일면은 윤 대통령께서 한 이 비상계엄 선포 150분 만에 해제된 이 선포를 주제로 해서 일면 탑으로 나와 있네요. 여야가 190명 밤 1시 국회에 모여서 전원 190명 전원 찬성 해제 찬성이죠. 해제 찬성해서 150분 만에 해제가 됐는데 이 내용이 참 그래요. 일체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사,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 시 통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이내 복귀, 위반 시 처벌. 이 내용을 가지고 원래 이제 계엄 사령관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으로 해서 글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이야기가 컨텐츠가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잠을 좀 더 깨웠고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저는 계엄 선포가 됐든 딱 들어온 시간이 거의 그 계엄 선포하기 몇십 분 전에 전 들어와서 씻고 했더라고요. 일은 벌어진 거고 해제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미래적인 일이고 전 오늘 잠을 깨서 계속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피곤하지만 나가서 또 배달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명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강아지 산책도 데리고 나갔는데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찍다가 중간에 끊고 그냥 산책만 쭉 시키다가 돌아왔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 뭐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면들을 뭐 무관심하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 정치 요즘에는 현대사에서는 법이 없이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제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법치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고 적어도 법치 국가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국가는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한 규정이 있고요. 선포자는 물론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이 없을 때는 최고 지도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죠. 그리고 선포 후에는 이번에도 190명이라는 이제 여야가 다 모여서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의제에 붙여서 해제할 수도 있고 승인할 수도 있고 계엄이 선포가 되면 이런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 뭐 이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번 계엄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했던 업무를 군이 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선포되고 또 그 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도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정치 문제는 하여튼 어렵고 먹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명상으로 잠 못 잔 오늘의 피로 시작할 때의 맑은 마음을 위해서 명상을 좀 하도록 할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몇 번의 고비를 만나기도 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잠시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는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숨을 깊이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쉬고 있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돌아봅니다. 혹시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무지를 수긍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관대해집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문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예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예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문은 하와이의 인간 문화재인 힐러였던 모로나의 기도문으로 고대 하와이언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기억을 정화하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이 생에서나 전생에서나 악업의 깊은 뿌리까지 참회하고 정화하면 내면은 어느새 밝은 불성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낭송하겠습니다. 마음의 찌꺼기가 깨끗이 정화되어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깊이 음미하면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예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일 낮에는 콜이 제가 2,500원짜리까지도 받는데 한참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콜 죽는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콜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시켜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식당 사장님들께서 다 어렵다고 하시고 픽업하러 가서 사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장사하시는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세 내고 하는 게 지금처럼 팔아서는 거의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내놓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가게를 보러 오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권리금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권리금도 내상액이 있어야 그 권리금도 높여 받을 수 있는데 매출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 권리금 받을 수나 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야 사장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콜을 타보니까 3,000원짜리 이상만 타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콜이 없는 것 같고 했었는데 싼
콜을 타도 낮 시간에는 그렇게 콜이 많이 없어요.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심때 좀 잠깐 있고 또 콜이 한참 떨어지는 시간대도 좀 있고 그래요. 지금 경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뭐 막상 금리는 내렸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금리 내렸어도 그만큼 이제 수입이 줄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렵고 시켜드시기 좀 빡빡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돌다가 콜이 떨어지면 그 와중에도 좀 많음이나 보통인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게 뭐 성동구나 이쪽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멀리 가니까 그쪽으로 가진 못하고 저희 아지트로 갑니다. 아지트에 가서 이제 뭐 읽고 싶은 책을 읽던가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뭐 뭘 하든 해야지 그냥 길에 앉아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아지트 근처에서 돌고 있어야 가능한 거지. 터무니없이 뭐 성신여대가 있는데 거기서 올 수는 없고 이동을 합니다. 아지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중간에 받게 되죠. 받으면 다시 또 성신여대 쪽 넘어가고 또 오다가 넘어가고 이런 식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하고 아트가 없었으니까 책을 사진으로 찍어 왔었어요. 기다리면서 이미지로 찍어온 이제 책을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계속 집중해서 못 읽고 읽은 것 같긴 한데 안 읽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고 한 60페이지 정도 찍어 와가지고 콜 없을 때 이제 그거를 읽는 거죠. 다 읽었으면 집에 가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페이퍼북으로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는 읽기가 아니죠. 글자를 읽는 그게 아니라 독서는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읽는 건 학교 다니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그냥 읽는 거죠. 글자를 글자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그게 독서는 아니죠. 독서라 하면 저자가 있잖아요.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을 나도 생각해 본다 라는 의미로 이제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던 사고했던 내용들을 나도 같이 사고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책을 읽을 때 보면 그런 건 없어요. 신경을 다른 곳을 써야 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죠. 콜은 왜 안 들어오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읽긴 읽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또 거기다 나이까지 점점 먹어가니까 독서를 한다고는 하는데 안 읽혀지더라고요. 1년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300권 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신데 300권이면 거의 하루에 한 권 정도를 더 읽어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읽기는 좀 어렵고 집에 가서 나만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잘 못 읽고 그 정도면 뭐 대학원 논문 준비를 하거나 했을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1년에 50권 정도 읽는 것도 좀 빡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죠. 책을 대하는 만큼 책이 우리에게 또 줍니다. 그렇게 책을 한 50권 정도 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책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를 하면서 그 책의 저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인문학이라든가 물리학을 연구한 그 사람들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를 같이 하면서 읽는다면 속독이 안 되죠. 정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속독이 될 수가 없어요. 사교육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어 수학은 뭐 그렇다 쳐도 국어는 사교육 따로 필요 없고 신문 읽고 책 읽으면 거의 국어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독서의 의미는 속독에 의미하는 그런 독서는 아닙니다. 정독을 하고 그 저자와의 사고를 같이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글자 언어잖아요. 글자도 그 언어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하고 책 읽는 거하고 뇌의 움직임은 똑같거든요.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독서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나오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책을 읽으라고 해요. 도깨비 방망이 마냥 원한다면 책을 읽으세요. 책만 읽으면 금 나와라 뚝다 은 나와라 뚝다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읽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읽고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네. 그래서 읽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읽을 때도 속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저자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썼는지를 알아가면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에 빠진다고 할게요. 독서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재미있죠. 책 읽는 게 재밌어져요. 내가 뭔가 좀 알아낸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효용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가다 보면 이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안 읽으면 안 되고 읽어야 될 것 같은 숙제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제 독서의 늪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늪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읽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늪에 이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읽는 사람이, 내가 좀 책을 읽어도 읽는 것 같지가 않구나, 이거 알고, 꼭 읽어야 같은 숙제 같은 느낌도 알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아요. 남이. 근데 저 사람 책도 많이 읽는 것 같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편협된다고 해야 돼. 생각이 편협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타인이. 자신은 몰라. 독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편향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독서를 하면서 제일 큰 늪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딱 중립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읽을 때. 그러니까 나의 뭐 자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롯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어야지. 서울대 나와서 다 나노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아가 넘쳐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한번 읽어볼게 라는 그 느낌이 뭐냐, 한번 읽어봐,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네가 뭐 얼만큼 썼는지 내가 한번 봐줄게, 아래로 깔아보는 거 한번 해봐. 말해봐, 책을 쓴 내용을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식으로 좀 깔보는 느낌의 그런 상황에 오는 독서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가 아주 낮은 사람들,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독서를 하죠. 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접하게 된 거죠. 정독을 하고 읽었는데 맹신하는 거죠. 그 교수의 그 내용들을 무조건 맹신을 해서 이야기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무조건 그 교수가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맞는 얘기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기를 맹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독서의 의미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과의 사고를 같이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게 정말 진정한 독서고 효과가 큰 독서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독서는 그렇다 쳐도 일기는 또 그렇게 저는 거의가 아니라 매일같이 씁니다. 그냥 한 줄이라도 씁니다. 일기를 무조건 한 줄이라도 쓰고, 일기를 예전에는 페이퍼에 써서 그냥 그걸 갖고 다녔죠. 이사할 때 보면 일기장이 막 한가득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PDF로 변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편하죠. 그러니까 PDF로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연도별, 월별 이렇게 딱 해서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페이퍼에 일기를 써놨을 때는 책장에 꽂아 놓으면 꼭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보시든 뭐 누나들이 보든. 그래서 일기장을 다 제거를 했었는데, 처리를 하고도 지금 이제 많이 남았는데, PDF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니까 제가 그 하드를 1TB를 했는데 평생을 해서 저장을 해도 그 다 못 저장합니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걸 다 채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드에. 어차피 외장형 하드이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에 꽂지 않는 이상은 뭐 털리지 않는 거죠.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하드를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하드를 열어본다거나 하면 뭐 왕창 털리고 뿌려지는 거죠. 뭐 메모리 카드 얘기하니까 인텔 생각이 나네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기사로 인텔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일본에서 계산기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 메모리에다가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었더니 이 계산 속도가 더 빠르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인텔이 그때 당시에 그 일본 회사 이름이 뭐지? 하여튼 그 회사의 지적 재산을 삽니다.
예, 그거 되게 좋은 선택을 한 거죠. MS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정말 크게 번창을 하죠. 엄청난 기업이 되는데 그 또 한순간에 찬스를, 기회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안기는 게 아니고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 기회는 항상 공평하게 갑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인텔에 갑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 건데 이 폰에 들어갈 메모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텔에서 이 애플을 보니까 아니 뭐 형편이 없어요. 시장도 좁고 얘네들 폰 만들어서 팔아도 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노를 합니다. 싫다고. 안 해줘. 나 그냥 이거 할래 하면서 그거를 마다해버리죠. 그냥 거부해버리죠. 그 이후부터 이제 스마트 시장이 이제 커지고 하면서 이 메모리 시장이 번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뒤처지기 시작을 하죠, 인텔이. 그러면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를 위기로 만든 상황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사례로 들면 항상 이제 3M이 빠지지 않죠. 원래는 접착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가 됐어야 되는데 포스트잇을 만들면서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쓸모없음이 쓸모 있음으로 변하는 사례를 얘기하면 이제 3M이 거의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붙질 않아서 이걸 어디다 쓰나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제 그걸 가져다가 성경책이 너무 얇으니까 거기에 실패한 접착제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찢어지지 않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쓸모 없었던 거를 이제 쓸모 있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한 거죠. 3M은 거의 포스트잇으로 그렇게 알려진 회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례들이 그렇게 많은데, 변하는 시대에 안주했다가 폭삭 망했던 게 이제 코닥. 화학적 필름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던 코닥, 완전히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이제 그런 느낌인데, 코닥은 코닥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이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SNS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코닥은 그걸 이미 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지 못해요.